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과거를 파서 돈을 버는 민변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진짜 중요한 문제에는 왜 침묵하는가? 이것이 제목입니다. 네, 지금 시간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아침 7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독을 좀 꼭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불법 집회를 경찰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용납 안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취임사에서 딱 취임하자마자 문재인은 경찰권을 포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럼 박수 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본인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찰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1년 동안 경찰권, 불법 집회에 경찰권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자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경찰권 왜 포기하고 있었어요? 임기가 5년에 1년이면 몇 퍼센트, 20%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경찰권 집회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이거를 국무회의에서 15분인간 중계했다고 그래요, 전국에. 나 1년 동안 일 안 했어요. 나 1년 동안 놀았어요를 자인하는 거잖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요. 말렸어야죠. 그 얘기는 1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게 대통령 취임사라면 나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월급 받아가면서, 미국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놀았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거죠. 결국 1년 동안 나는 무능했다를 자인하는 꼴이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뭐 했어요? 어디 용산 대통령실이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 다음 뉴스 진행합니다. 이제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런 기사가 들어왔어요. 연합뉴스가 어제 오후 5시, 오후 5시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선관위 뒤늦은 보안 점검과 전수조사를 하겠다. 해킹 채용 의혹이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여당 압박에 국정원 참여 점검을 수용했다. 북한 해킹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성에 타격을 받는다. 특별채용 특별감사에도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현직 간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해킹 의혹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채용 관련 내부 전수조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국민의힘이 압박에 따른 것이지만 뒤늦은 수습에도 의혹은 계속 번져나가는 양상이다. 특히 채용 의혹의 경우 전 현직 간부들 수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날 범국가적으로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상 정보보호기관인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첫째는 자녀 특별 채용에 관계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국정원이 지적한 그 서버 정보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흥분했어요. 이 우파 시민들은 막 흥분했어요. 민경우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흥분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사실을 조중동은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중앙일보가 이 특종을 했어요. 국정원인으로부터 나온 기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해킹을 여러 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특종 보도한 신문이 중앙일보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중앙일보는 이랬을 거예요. 우리 중앙일보 특종 보도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드디어 국정원의 보안검사를 받기로 했다. 라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중앙일보가 싹 뺐어요. 뭐만 했냐? 자녀 특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별 채용 것만 보도를 하고 선관위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내용을 싹 뺐다는 겁니다. 조중동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 조중동이 또 이것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이것을 조중동이 또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추적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중동은 다시 외면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받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예요. 어제 보도를 해줬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죠. 징용공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도와줄 테니 나중에 20% 달라라고 하는 기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유가족에게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이를 수용해 2억 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이제 유족들은 지금에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에 오늘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런 제목의 보도가 있습니다. 위안부의 지원금을 챙기고 과거사위원회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제 비즈니스가 된 과거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거사위 활동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과거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조 2,500억에 달한다. 와. 그런데 1조 2,500원의 이런 소송 금액의 대부분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한 소송이 많다. 법무법인 덕수, 정평, 지평 등 3개 로펌이 대리해서 청구한 금액이 6,246억 원으로 전체의 49.9%다. 이전 정평의 대표는 옛 통진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였다.
민변통일위원장이었던 심 변호사는 과거 사위가 조사한 여러 사건 변론을 맡았다. 대한항공 858기 폭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절대로 북한 공작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단정한다는 방송을 했다. 즉 김현희 가짜서를 말한 사람이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였다. 위안부 운동도 과거사 비즈니스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개인 법인 계좌로 모금한 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일쯤 판결에서는 검찰이 횡령한 돈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금 1,700만 원만 냈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윤성 씨 부부는 그동안 100개 가까운 소녀상을 만들어 3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가 초대위원장에 있다.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및 명예자 회복 명예위원회 때도 24년째 이 송기인 신부가 참여하고 있다. 자, 활자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활자로 보여드릴게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기 한참 전에 피해자들과 명칭불문 돈 20% 지급 약정서에서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과거사 비즈니스 논란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대의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돈 또는 일자리가 숨은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시작으로 각종 과거사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이들 위원회의 활동이 민변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변이 어떤 단체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광우병 파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경찰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그러면 민변 변호사가 현장에서 나와서 즉석에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변은 과거사를 개입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 중에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 민사, 가사, 특허, 행정소송의 85%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1만 건입니다. 자, 이것이 위헌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자, 내가 민변에게 묻습니다.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상고로 올라간 민사, 가사, 특허, 행정소송의 85%를 쓰레기통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당신들은 왜 그 문제에 대하여 침묵합니까? 당신들이 과거사를 캐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1년에 1만 건씩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변호사로서 중요한 겁니까? 당신들은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가 강남에서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조그만 곳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 한 해에 1만 건이나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 심리불속행 제도가 위헌이다 라고 하는 공개 변론을 지금 문영식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공개 변론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에게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한 해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지는 대법원의 그 행태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법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위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님들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일 겁니다. 고등고시 합격했거나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겠죠. 당신들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1만 건씩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 심리불속행 제도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변호사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1만 건 중에 한 해에 1만 건씩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민변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은 건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변호사가 그 대부분이 뭐라고 쓰면 요건이 맞지 않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요건에도 맞지 않게 상고심 소송 대리를 맡아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수치를 몰라. 왜? 당신들은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은 국민이지 변호사나 당신들은 손해를 안 보니까.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할 리가 있겠어요? 당신들은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이면 무슨 짓이도 하잖아. 네? 돈이면 858기 김연희가 가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야. 그럼 뭐야 당신들은? 변호사야? 아니면 밥충이들이야? 제 오늘 방송에 불만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당신들은 식충이들이야. 돈이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일을 할 사람들이 민변 당신들이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이 왜 망했다? 원림 재판 때문에 망했어요. 뭐 죄 없는 국민들 백성들 잡아다가 곤장을 쳤어. 그때 옆에서 잡아오고 뭐 한 사람들 아전이에요. 아전.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당신들은 아전 단체야. 이렇게 내가 모욕을 죄도 답 안 해. 왜? 돈벌이에만 급급하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있는 변호사님들께 묻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이 1년에 10,000건이나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함께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기자도 알잖아요. 위헌인지. 법률가가 몰라? 돈에 눈이 멀면 정의로운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노무현 봉합마을에 잔뜩 모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나왔어요. 이건 조금 다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 내려와 그만두지 않고 뭐하냐 왜 여기 와 등 시민들이 난데없이 고성으로 얼룩졌다.
추도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기 시작하자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며 반발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더 이상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견해를 제가 제 대신 주동식 씨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제 견해를 대신합니다. 주동식 씨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호남대 나머지 지역,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호남대 대한민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비극적이지만 호남의 자업저득 성격이 강하다. 호남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주동식 씨는 광주 출신입니다. 여기서 반성하고 변하지 않으면 호남은 영원한 역사의 주인이 된다. 호남이 이 정치적 대립에서 패배해도 후유증이 심각하겠지만 승리하면 그건 더 큰 문제다. 호남이 이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이야기다. 차라리 지금 패배하고 나중에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낫다. 지금 호남이 승리하면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다. 호남의 비극은 호남과 대한민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점이다. 호남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호남이 패배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호남과 대한민국이 함께 가야 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그러면 호남이 변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을 긍정적으로 또 친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반중 반북이어야 한다. 건국과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긍정해야 한다. 민주화의 공적도 그런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두 번째, 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보다 호남인의 정체성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피해의식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호남과 대한민국 가운데 누구의 덕을 더 많이 보았을까? 내가 보기엔 호남이 대한민국 덕을 더 많이 봤다. 한때 대한민국이 호남 덕을 많이 본 적도 있지만 이제는 변했다. 호남이 변하면 북한 김씨조선이 대한민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사라진다. 이거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호남이 변하면 국내 주사파들이 아성이 무너지고 김씨조선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지렛대가 사라진다. 제일 욕을 먹어야 할 인간들이 호남의 그 알량한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 그 사람들이다. 내가 보기에 호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적 인프라가 한없이 열악하고 처참하다는 점이다. 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지식인 흉내를 내고 있다. 민주화의 성질하면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좌파라는 것들이 좌파 이념을 모른다. 지식인 척하는 그 연기조차 구역질이 난다. 바퀴벌레들이다. 입에 붙은 게 내가 누구 대통령 맹근 사람이에요. 이따리 소리다. 품질 관리 안 된 1차 산업 생산 퍼놓고 다니면서 이거 귀하는 거라는 말이지 이딴 소리나 자랑한다. 그거 다 호남이 전 근대적 저개발 낙후의 소산이자 증거물이다. 옳지 않은 짓을 무슨 대단한 정이 몸짓인 것처럼 숭배하는 전응아들이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시인 고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은이 성폭행도 고귀한 시대적 고뇌의 몸부림이라고 당신들은 생각할 거다. 아이고, 그래서 당신들은 대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 없다. 당신들은. 이것이 주동식 씨의 견해이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주동식 글을 조금 단어를 정확하게 다 읽지 않았음을 주동식 씨 본인에게 사과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씨가 이러면 오늘 면직될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오늘 제거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에 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상우 위원장은 오늘 면직되지 않아도 이제 한 2, 3개월 내에 임기가 끝납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기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났어요. MBC하고 박문진이 감사 못 받겠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업인데 왜 우리가 주식회사인데 감사원 받아 못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MBC 직원일 때도 MBC 노동조합이 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정답은 뭐냐?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어요.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자,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MBC와 KBS 공영방송 체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깨끗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열심히 기원하는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돼. 그거 조중동 보도 안 했다고 그랬죠? SBS는 했습니다. SBS는 그걸 보도했어요. MBC와 KBS를 민영화하면 그거 보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윤비 어천가를 열심히 부르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오늘 아주 기사가 좋은 게 났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EU가 페이스북 메타에 1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기사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까지 이 메타,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을 무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무단으로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서 이렇게 천문학적 숫자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다음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는지 정치에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서 역시 수조 원대 저는 수십조 원대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 다시요. 정리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빠르면 오늘 물러납니다. 늦어도 2, 3개월 내에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물러납니다. 따라서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KBS와 MBC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하라. 네이버와 다음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개입한 부분을 밝혀내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매겨라. 네이버 그 다음에 외국 메타 즉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번 뉴스 갑니다. 간호법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한 사나흘 방송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간호법에 우리나라는 의료와 간호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의료가 간호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의료의 숫자보다 간호의 요구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간호법이다. 간호법을 절대 그 모든 조항을 내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 이러한 체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간호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애국 그 독립 언론인들이 이걸 음모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옛날 김대중 시절부터 그 좌파들이 음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보내주시는 사람이 이상로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자, 비교적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논평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조선일보의 김민철 논설위원입니다. 제목은 간호법 파동, 의사, 간호사, 조무사 모두 피해자다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간호법 파동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세 직무 영역, 세 직역, 세 집단이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1년 넘게 간호법 제정과 저지에 모든 힘을 쏟아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금 따져보면 세 집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패배자다. 먼저 간호협회는 원하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지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간호사들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의료의 요구보다 간호 요구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선일보의 김민철 논설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면 그것이 어떤 수준이며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했었으면 어땠을까?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보냈다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료의 수요보다는 간호의 수요가 더 높아졌다. 많아졌다. 또 의사들도 손해자다. 간호법 거부권을 유도한다는 성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의사 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간호법 저지에 힘을 쏟느라 의사 면허 취소법을 놓쳤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서 허위 발급,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의료 관련 위반자만 면허를 취소했지만 개정법은 다른 법을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업무까지 내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번 의사들이 그렇게 간호법을 막는 거는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해요. 의사들이. 근데 이것까지 그 영역을 내주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료의 수요보다 간호의 수요가 많아졌고 따라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많아졌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했다는, 자기들이 못해.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없어. 근데 이것까지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할 수도 없으면서 간호사를 옥죄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간호조무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 협회는 큰 내부 갈등을 노출시켰다. 간호조무사 협회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고졸로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졸자들도 간호학원에 다녀 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걸 학력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주 잘된 기사를 밑부분에 소개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직역별 업무 범위는 1962년 법 제정 이후 거의 그대로다. 달라진 의료 현실에 맞게 각 직역의 역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방문 간호센터가 있어 간호사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 노인을 케어하는 방문 케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의사가 만성, 경증, 재택 환자까지 다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도. 음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료 현장에서 의사 부족을 메워주고 있는 진료 보조 간호사, PA 등 역할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의사 대신 의사를 돕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 PA라고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내두느냐고요. 간호대학에서 그 업무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간호대학에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의사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간호의 영역이 넘쳐 커졌어요. 의사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간섭하려고 들지 마세요. 두 번째, 간호사들도 간호조무사가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를 몇 년 하면 간호사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간호사들이 이번에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들도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자격을 취득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줬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지금 수술실에서 보조하고 있는 PA 간호사도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면 의대에 편입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줘야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배제를 해. 자기 밥그릇에 안 돼.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자격을 중에서 간호사가 될 수 있고, 간호사 중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또 교육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아니요. 이게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희망이 보이는 사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희망을 짓밟아 다 각각. 이번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집단이 의사 집단이라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이 감옥에 가서 의사면허 취소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 쓸데없는 일에 전력함으로써 본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을 막지도 못한 게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모두가 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커다란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음모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아주 적은 금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 들어온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청합시다. 맞아요.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을 좀 누르고 시청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런 분이 많아요. 제 채널을 누르면 구독이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위헌입니다. 예. 하루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상고심, 심리 불속행은 위헌입니다. 저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민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변호사들만 몰라요. 그거 희한하죠.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그 위헌이라는 건 다 알아. 하지만 대한민국 변호사들만 몰라. 모르는 척해. 돈벌이를 위한 전문 직업.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한 전문 직업군으로. 네. 그다음에 부도덕한 법적 카르텔을 깨는 게 정의사회를 이룩하는 첩경입니다. 예. 저는 다음에 내년에 4월 총선에 부도덕한 법적 카르텔을 깨는 세력,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